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번엔 전자담배 국민 호주머니 터는 증세다. 아주 비판적인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형 담배, 이른바 아이코스 근로도 이런 상표가 있는데 관련형 담배에 담배세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4,300원짜리가 6,000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담배세 인상을 했거든요. 이른바 조세 저항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한다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거를 한다. 더욱 어리둥절한 거는 서민 감세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도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더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반토막 한국. 한 쌍 하나 낳기도 간당간당. 한 쌍이 하나 낳기도 간당간당. 출산율이 1.12. 점점 떨어지고 점점 우리가 보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출산율 하면 항상 1번 했는데 거의 1번만큼 떨어졌습니다. 2085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5.18 헬기 사격, 전투기 대기 특별조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특조단 구성돼서 진상규명에 간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인데요. 트럼프, 틸러슨 동시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 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정은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 참 듣기 어려운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 국방장관이죠? 아니, 국무장관이군요.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MB에 다가가는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민간인 집 등 30여 곳,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MB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인데요. 어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 보면은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는 훈련에 모든 차량이 동참을 하면서 롤스톱이 되고 빈 공간이 보였죠. 자, 뭔가 훈련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서울 광화문 일대입니다. 같은 시간 보행자들 아랑곳 없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공무원들 아닌가요? 공무원들이랑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방어 훈련 왜 하는 걸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아, 이건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 베이징 롯데마트 매장 두 곳서 발전기를 몰수했다. 자, 롯데마트 매장이 아마 어떤 규정을 좀 위반했다고 중국이 트집을 잡았나 봅니다. 그런데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규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트에 발전기를 떼갔답니다. 이 발전기 설치 규정이 조금 위반됐다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엔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여기는 MB가 돼 있어서 여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가죠. 저쪽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MB를 보고 욕을 합니다. 근데 뚜벅뚜벅 걸어서 둘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데 누굴 욕하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다음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짜증도 못 내고 식약처장, 요새 논란의 인물이죠. 식약처장 있는데 계란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옆에 생리대가 또 올랐네요. 이것도 역시 식약청 최근에 논란이 되고 생리대 논란까지 있어서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들 쭉 훑어봤고요.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네 분 오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답변 대표 나오셨고요.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돌연 김정은 미존중 시작. 당근 채찍 투 트레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사적 내용 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화답을 하든 평양이 자제력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보리,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 제재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땐 나만, 그러니까 우리죠.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공세적인 모습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동설안에도 봄은 온다. 씨 뿌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주도한다. 그래서 또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미국의 입장? 글쎄요. 공세적인 취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번에 또 공세와 대화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데 글쎄요. 북한에 대한 어떤 신호를 강력히 보내는 걸까요? 그렇죠. 투트랙 전략이죠. 당근과 채찍 전략인데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괌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예. 8월 15일까지 쏴봐. 예. 조용했잖아요. 예, 예. 지금 울지 프리덤 가디언 예, 예. 훈련 중인데도 아직까지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북 제재 4차 결의안에서 제재하면서 한쪽에서는 아 그래? 너희들 공격 안 하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협상해 줄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은 거죠. 예. 승기를 잡아서 대화 국면에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전조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예. 문제는 겉으로 보기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지만 김정은도 또 쾌재를 부르지 않겠느냐. 김정은도 지금 이 국면에서 미국하고 이제 대등한 입장에 선 예, 예. 거잖아요. 어제도 뭐 고체 연료를 쾅쾅 생산하자고 할 그렇게 정도로 또 공세도 그렇죠.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벌써 물밑 대화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물밑 대화를 시작하면 뭐겠습니까? 핵 동결, 핵 폐기는 비핵화는 어렵지만 핵 동결을 하는 대신에 예, 예.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내지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뭐 이걸 요구하면서 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는데 우리 한국만 잘못하면 예, 예. 왕따가 돼서 코리아 패싱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2006년에 예. 북한이 핵실험한 지 11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자칫하면은 한국도 모르는 사이에 네. 우리가 운전석도 앉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한 차원의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어서 또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핵을 머리에 떠안고 금강산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면서 핵을 머리에 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걱정스러운 국면이죠. 전쟁을 해도 걱정이지만 회담을 해도 걱정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쪽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I respect that fact.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차분하고 내실 있게 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엄동설안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 걸 봤는데 관련 기사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사진과 함께 관련이 나왔는데요. 고체 엔진 탄두 꽝꽝 생산하라. 김정은이 어제 미사일 부품 연구소를 찾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옆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그래픽이 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옆에 보면은 ICBM 그래픽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이른바 북극성 3호 SLBM이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인데 여기서 이 사진까지 두 개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고체 엔진 탄두를 생산을 꽝꽝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은환 전 의원님. 네. 북한이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고 했지만 지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고체 엔진 이거는 고체 연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의 위협이에. 사실은 고체 연료는 그게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더 무섭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보다 SLBM은
이게 어디서 날라올지 예, 뭐 예. 심한 경우에는 우리 후방 쪽에서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 예. 북한은 아무래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예. 자신들이 얼마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예.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기본적으로 의도대로요. 그렇죠. 예. 북한의 그 전략은 그 통미봉남 아닙니까? 예, 예. 미국과 통하고 예. 남한을 이렇게 봉쇄하는. 근데 뭐 말은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만 이게 통미봉남하고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하고 결국엔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영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사적인 과거의 그 역사를 짚어보면 예. 이런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주문을 외운 것과 같은 그런 결국에는 그런 효과를 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아마 전시작전권도 예. 갖고 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자주파라고 하는 예, 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주권의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그러니까 예,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유럽의 웬만한 서방 국가들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예, 예. 나토군 사령관도 미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나토가 결성될 때는 그때는 뭐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겠습니다만 강력한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휘권을 주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주권 국가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예, 예. 환수 문제는 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고 대단히 걱정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주봉 교수님.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심자랑을 조금씩 하면서 밀당을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우리가 서로 때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자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도 뭔가 서로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대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운전석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남한, 한국, 우리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 지금 현재 특별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예. 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은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으로부터의 공격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미국이 북한을 타격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이 예. 체제를 보장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직접 대화도 논의를 하겠지만 한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미국이 우리나라와 혈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한국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한다? 그것도 저는 좀 혈맹으로서의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한국의 반발도 있을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미국이 대화에 한국도 같이 참여하는 또 중국까지 참여하는 그런 대화체를 만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물론 북한이 그러면 단독으로 북한과 미국만 만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예. 미국은 어쨌든 좀 더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화나 협의체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예전에 육자회담을 다시 부활하는 방법 예. 그런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미국은 일단 그렇게 다자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예. 이 한 번도 문제가 단순히 그냥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화체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뭐 북한이 계속 요구한다면 거기에 예.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저는 육자회담처럼 다자 간의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육자 회담체는 그 협의체는 과거에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멈춰 사실상 중단된 건데 부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댓글 부대 30곳 압수수색 할 것은 MB. 아까 일면 기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속도 내는 국정원 재수사, MB 지지 모임인 늘 푸른 희망연대 등 검찰이 해외 나가는 거 금지시킨 거죠. 출금에 이어 증거 확보에까지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죠. 늘 푸른 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물들도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 30곳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결국엔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뭔가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그걸 검찰 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로 움직입니다. 결국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그 댓글 부대 그 외곽팀으로 알려져 있는 그 팀이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팀들이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 유지가 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들에서 특히 그 대선 기간과 관련해서 댓글 부대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무관해 보이지는 일단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칼끝이 MB 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측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 정도일 텐데 아마 그 사이에 모든 증거들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관련 단체들이 그 개입되어 있던 그러니까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MB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뭐 지시나 이런 그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것들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수사를 진행되지만 지금 노영희 변호사 설명했듯이 결정적인 증거, 연결고리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에서 오히려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죠. 근데 지금 우선 당장에 급한 거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소심이 이달 30일 날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횡령, 배임 뭐 이렇게 직권남용을 걸어서 할 수 있느냐. 뭐 이게 우선은 급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좀 서두른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나올 게 얼마나 있느냐 좀 그런 건 걱정이긴 한데 이 지금 중앙지검장 검찰 내 실세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댓글 사건으로 직접 본인이 그걸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 내 실세가 또 차장검사 그 윤대진 차장검사 1번, 2번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윤, 소윤이라고도 얘기 나올 정도인데 검찰총장보다 먼저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수사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아는 분들이니까 수사에 어떻게 보면 핵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은 또 국회하고 연결해서 또 논란거리는 나오긴 나오겠지만 논란거리는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혐의 사실을 그 국정원법 위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지금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공범관계에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해서 이분들이 그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가 30날로 예상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내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같이 그 댓글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 같은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가 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치권 기사 이렇게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죠. 다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잡은 김무성, 정진석, 야권 통합 불지피나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초당적 김무성, 정진석 여기는 바른정당 소속이고요. 정진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소속이 틀립니다. 그런데 초당적 정책 토론 기구를 어제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발족의 명분이 있는데요. 명분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독선적 국정 운영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접착제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좀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제 모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김영남 변호사님. 실제 이 기사의 분석대로 야권 통합의 어떤 가능성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렇게 4당 체제로 치르면 야3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합이 되고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지금은 바른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소위 복당파 의원들 6명하고 뭐 일본을 같이 갔다 왔지 일본 않습니까? 여행을 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유한국당은 원내외 당협위원장들 예, 예. 그러니까 뭐 전직 의원들이나 지금 현직 의원들이 1박 2일로 천안에서 토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토론회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소위 과거 친박 핵심 뭐 청산 문제가 주제로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외곽에서는 바른정당 소속이나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연구 모임을 하면서 이제 통합의 물꼬를 좀 트는 뭐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연구 모임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 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 주제를 잡은 거는 이게 많은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성급히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거는 지금 뭐 정당 지지도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이 주제만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각을 세울 수 있는 주제죠, 그게. 그러니까 실수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실책이라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그걸 통해서 뭐 연구 모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도 트고 또 지지도 확보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최진보 교수님.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어떤 통합, 뭐 지방선거 대비, 뭐 연대든 통합이든 이런 움직임의 기본 전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그 출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데 자칫 당내가 소위 말해서 친박과 친박이 아닌 무리로 다시 또 갈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 또 분당 가능성.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적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골수 친박 조원진 의원처럼 그렇게 정말 아예 그쪽으로 가겠다고 맘먹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을 걸리기에는 가치가 과거만 못하다는 거죠. 예전에야 뭐 권력이 있을 때야 가능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건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겠지만 당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쪼개건다거나 이럴 가능성 낮다고 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세요. 유석춘 혁신위원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앞장서 태극기 부대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한 내용을 보면 친박 청산에서 공식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식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홍준표 대표와 일정 부분 교감이 됐다고 저는 보고 혁신위원회도 이쪽 방향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제로 놓고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박 청산과 박근혜 출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결국 그 길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나 혁신위원장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땅치는 않지만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냥 두고 보겠다. 뭐 이 정도네요. 그래서 만약 이게 공론화된다 하더라도 뭐 소수의 의원이 뭐 탈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분당이 돼서 뭐 크게 쪼개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도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여당 한명숙 재판은 사법 적폐다. 야당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냐. 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유죄로 2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를 두고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어제입니다. 야당인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 13명 전원일치 유죄 판결인데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모두 또라이라는 건가? 굉장히 거친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여당인 박범계 의원은 말이 심하다.
말이면 다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돌아오신 걸 위로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집니다.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자, 어저께 저러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보죠. 자, 국민일보 사설인데요.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정치권,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발언 중단하라.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막말 수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존립 근거 부인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위험하다. 법관의 양심 부정하면 결국 법치주의만 훼손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한명숙 전 총리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죄값에 관해서 이게 적폐였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적폐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문제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야당 시절에 그 한명숙 그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이제 1심 재판이 무죄를 선고된 이후에 다시 또 그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9억 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 수사하면서 유죄 나오고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권마저도 정치적으로 변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질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조는 지금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죠. 그분 대법관도 하지 않은 그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세운 것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적 성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이기도 하고 현재 그 사법부의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분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현재 있는 대법관 중심의 이런 분들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법부가 그 기존에 해왔던 것대로 이게 나아갈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려면 오히려 좀 센 젊은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원장을 그 데려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발언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고 이번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하고 나머지 분들의 여러 가지 공방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그림이 좀 그려진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권과 그렇죠. 어제 여당 내에서 나온 이 재판, 이 한명수 전 총리를 두고 나온 발언은 맥이 통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명수 그 전 총리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오는 새벽 5시에 이미 그 4시부터 그 민주당의 수많은 그 정말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가서 그분을 모셔온 거거든요. 여기 말하자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2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이 뒤에 병풍처럼 쫙 서 계시는 분들이 거물급 정치인들입니다. 보면 이해찬 의원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거 가서 강문실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세게 할 것이고 사법개혁의 방향을 기존에 있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준으로 충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사법부 개혁이지 과연 그 개혁이냐 아니면 계약이냐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면으로 사법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연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법원까지 정치화됐다. 이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거는
뇌물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 사건 중에 증거가 어떻게 보면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수표 추적 결과 이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은 현찰로 주고받는데 좀 대담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1억짜리 수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억짜리 수표 사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아마 작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는 사건이 참 드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됐다. 수사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정했거든요. 근데 앞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분이 특정 성향의 모임의 회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12명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이루어진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도 사실은 그 대법원장 지명자와 똑같은 단체 소속의 출신 변호사가 사실은 검찰 출신이 아닌데 그 직책을 외부 개방직으로 돌리면서 외부에서 영입되는 케이스로 지금 법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중요 검사장이 차지했던 직책을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성향의 연구단체가 지금 법원 검찰을 다 장악하는 형국이거든요.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게 수긍할 수 있느냐 과연 많은 국민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근데 이걸 인사를 통해서 자꾸 자기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무조건 이거를 존중해라. 근데 기존에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든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걱정이 되는 게 당장 내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는데 선고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이게 갈린 우리 사회가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수긍하겠느냐. 그리고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이렇게 흔들려갖고 앞으로 글쎄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일보 사설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신문의 사설을 보면은 이번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라고 좀 일관되게 다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대표님,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여당의 태도를 보고 아주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든 거를 진영 논리로만 가두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다 악으로 나서 편가르기.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그 한명숙 총리 여동생이 전세금에 그 한만호 그 한신공영 사장이 준 수표가 나왔고 또 하나는 그 한만호 그 한신공영 부도후에 2억 원을 돌려준 게 나와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기소도 잘못되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또 율사 출신들이 추미애 뭐 대표나 다 율사 출신들 아니에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법을 무시하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상권 분립에 너무 좀 위험하다. 옛날에 저는 YS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이 베이징 가서 한 얘기가 생각나요. 경제는 2류고 행정은 3류고 정치는 4류다. 아직도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멀었다. 오히려 한명숙 총리는 그때 2심에서 그 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 안 시켰어요. 현직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직 박탈하고 구속됐거든요. 오히려 재판도 길게 끌어주고 오히려 배려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저는 그 수감되는 교도소 앞에 간 분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분도 다 동료니까 아이고 2년 동안 고생해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좋은데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지탄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꼭 지켜야 될 게 선생님, 성직자, 군인, 재판관 여기 4개 직업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정신세계를 지켜주고 우리 정의를 지켜주는 이런 데는 함부로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하면은 정말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자는 건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어제 이제 제가 대화한 내용 중에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같아요. 1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유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고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계속 본인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물론 증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근간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한명수 전 총리의 그런 처리가 본인들이 볼 때는 이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 번 수사돼서 무죄가 나는데 또 다른 건으로 또 수사를 해서 이제 유죄가 됐다. 나는 부분 뭐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언을 했던 분이 말을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안 줬다 그랬다가 나중에 줬다 그러면서 증거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는 존중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말을 그렇게 했지만 뭐 사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표현에 있어서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검찰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런 수사 방식에도 조금 약간 이례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1억짜리 수표 이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유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면서도 약간 이견들이 있었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또 하나가 1억 수표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금으로 주지 누가 그걸 수표를 주겠습니까? 추적이 어차피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수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런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 입장이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만하고 법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몰고 갔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때 당시에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께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도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유영진 식약처장 제2의 윤진숙 되나? 자, 윤진숙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대처 미숙, 총리가 짜증 발언으로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문제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유영진 식약처장 이번엔 직원 탓, 경질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이런 비판이 엄청 나왔습니다. 자,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아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아니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그래서 진짜 발탁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발탁 배경은? 제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언제 그 장관직을 요청받았죠? 그때 날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언제쯤? 떨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떨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해수부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나 지자체에 참여를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협에다가. 네? 수협에다가 하다니요. 이력제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력제 관련 제가 지금 예산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15억. 윤진숙 전 장관의 모습 오랜만에 보는데요. 다시 봐도 참 답답합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자, 식약처장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 자기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은 인사가 불러온 인사 참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행정 경험도 전혀 없고 뭐 약사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데다가 이 기본적으로요 조금 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질타받는 자리인데 이거 뭐 의원들 질문에 피식 웃는다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총리가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직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그야말로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 속내를 그냥 여과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엊그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는 식약처장 문제를 보고 조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간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어제 이후에 점점 더 사실은 여론은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식약처장에 임명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물론 자질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 모든 분야를 다 알고서 식약처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박사든 교수든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니까 저분은 약사 출신이니까.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제 저분이 그 이후에 했던 지금 이 두 가지 발언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어제 나온 발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는요, 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죠. 아무리 직원이 잘못을 했어도 국회 식약처를 대표해서 나온 처장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잘못했다고 부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돌아가서 나중에 직원을 질책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또 총리가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짜증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질책 받은 걸 나중에 좀 짜증이 났다 이게 아니라 총리가 짜증을 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질책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또 본인이 또 거기에 반발을 하셨어요. 저런 답변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번에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임명됐으면 또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의혹이든 아니면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든 아니면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책임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 이어가죠. 관련 기사를요. 여기 보면 DDT 계란에 이어서 이번엔 DDT 닭까지 나왔다. 자, 그동안 계란만 과연 문제가 됐겠느냐는 지적 꽤 있었는데 결국엔 닭도 문제가 있었군요.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 영천 농장 두 곳에서 허용치 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농장은 예전에 사과밭과 복숭아밭이었다고 하는데 닭이 오염된 흙에서 목욕을 하거나 먹이를 쪼아먹는 과정에서 DDT가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거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 닭이 오염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닭을 농장주는 또 억울하다고 해요. 밖에다가 풀어놨는데 흙에 DDT가 있어서 좀 묻어서 이렇게 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달걀에만 오염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닭까지 오염됐다니까 이거는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죠. 여태까지는 산란계에 오염된 게 쭉 이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니까 이거는 정말 유통 경로는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여태까지는 어제도 식약처에서 자료 내기로는 몇 년을 하루에 몇십 개씩 먹어도 끄떡 없다는데 이런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만큼 오염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지금까지 살충제 계란 문제로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방금 우리가 식약처장 얘기했지만 식약처장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부추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식약처장이 국회 등 어디 가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자, 국민은 이중으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유영진 식약처장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유영진 식약처장이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좀 짜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사, 물론 인사를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임명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잘못된 인사는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은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분야거든요. 근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계속 대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잘못된 인사 문제부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 주제 많다니까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이제는 배용준 씨의 아내로 더 유명하죠. 박수진 씨가 결혼 2년여 만에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져 어제 종일 화제였습니다. 작년 10월 첫 아들 출산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현재 박수진 씨는 임신 초기 단계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결혼 2주년을 맞기도 해 겹경사라며 더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의 축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사마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무사히 출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톱뉴스로 장식되면서 여전히 윤사마 배용준 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SNS에서 영락없는 아들 바보 면모를 보였던 박수진 씨. 당분간은 둘째를 위해서 태교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줄 듯합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자, 건강한 출산을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사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도스 방식으로 성매매를 잡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업주 대포폰에 3초마다 전화폭탄. 성매매 무력화, 서울시의 역발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전단들 명함이 아주 바닥에 깔려서 민망한데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른바 대포폰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단에 적힌 번호, 대포킬러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요. 이 전화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른바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전화는 절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아주 기발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노영희 변호사,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그 과도한 트래픽을 흘려보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공격인데 그 성매매 업주들이 보통 전단에 그 전화번호를 적어서 성매수자하고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적어서 뿌려놨는데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 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번호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컴퓨터가 전화를 자동으로 거는 거죠. 그럼 전화를 걸면 뭐 성매수하면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마다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번호도 잘 모르는 번호로 오기 때문에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매수자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일 테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착신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사랑 그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그 핸드폰 번호나 이런 번호들을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서 이제 그 중단시키게 하는 그런 기법을 썼었는데 굉장히 늦네요. 너무 늦으니까 대응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걸 5개월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기발한 발상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는 그 성매매 업주라든가 이런 분이 혹시 개인 무슨 침해다, 뭐 사생활 이런 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굉장히 아주 똑똑한 정책을 이번에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미 재무장관 부인 명품 치장 SNS에서 자랑했다 문매를 맞았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뒤에가 재무장관입니다. 느무신 미국 재무장관 아주 유명하고 갑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인인데요. 이 부인이 들고 있는 이 명품들이 문제가 됐다는데 이 백이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그러고요. 선글라스, 구두, 바지 등도 거의 한 5, 600 정도 가격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장을 했고 문제는 뒤에 보면 살짝 보이지만 이게 미국 관용기입니다. 관용기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내리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다음에
물건 품목을 하나 얘기하면서 비싼 거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도 당연히 안 좋게 해서 그 댓글을 썼는데 그 댓글에 오히려 이 부인이 비아냥거려서 더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한번 혼내주시죠. 이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거. 아니, 물으신 이름도 참. 그 장관 세 번째 결혼이고요. 저 여성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배우예요. 배우 출신인데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세 번째 결혼, 부인은 두 번째 결혼인데. 결혼을 문제 삼지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미국 전용기를 타고, 물론 휴가 갔다고 얘기가 이제 누리꾼들은 휴가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휴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휴가는 아닌데 본인이 거기다 SNS 올린 거예요. 내가 들은 가방이 뭐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그럼 누리꾼들이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급백 달고 다니니까 뭐 세금 가지고 너희가 즐겁게 지내냐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거기에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다. 나는 이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신은 드라마나 열심히 봐라. 이런 식으로 또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이 아무리 뭐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걸 SNS상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일반 시민의 글에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 공직자의 부인으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걸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들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돈 많아서 자기 돈으로 백 사서 들고 다니는 거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부인이라면 좀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관용기를 타고 어쨌든 업무상이든 뭐든 부인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뭐 온갖 좋은 옷과 좋은 백을 든 것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은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런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 부인이 공직자 출세한 사람들 보면은 대개 부인들이 후줄근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부주인들이 화려한 사람치고 제가 공직자 뭐 관청원에 출입하면서 보면은 화려한 부인 치고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화려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직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거죠. 잘 걸리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줄근한 사람들. 국회의원 부인들도 제가 아는 국회의원 부인들도 보면은 그 바지나 옷을 살 때 특히 선거철에는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산답니다. 그만큼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저렴한 것으로. 그렇죠. 이번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도 결국은 부인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뭐 남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부인이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사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무패 복서 대 UFC 챔프 누구 주먹이 셀까? 남성분들 이 경기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27일 12라운드 한판 복싱 대결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권투 선수고요. 여기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아주 유명한 선수죠. 여기도 코니 맥그리거인데 이분들이 어떤 선수인지 보면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메이웨더는 49전 전승의 아웃복서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요. 여기 코너 맥그리거는요. UFC에서 2체급을 석권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27일 특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원환 전 의원님. 권투나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심 있는 경기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이 기사를 보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마이웨더가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격투기 선수는 물론 주먹도 쓰지만 발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격투기는 주먹, 발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번 경기는 복싱 경기예요. 그러니까 복싱은 마이웨더가 어쨌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먹만 쓸 수 있는 거죠.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망은 마이웨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7일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5.18 진상규명입니다. 자, 두 개의 기사 저희가 차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헬기 사격 첫 발포 명령 누가?
37년 감춰진 진실 드러날까?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 지시를 내렸죠. 진상규명을 하라고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사를 보면요. 광주 폭격 위에 대기했다. 공군도 개입이다. 피터슨 목사. 5.18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피터슨 목사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5.18 헬기 사격 의혹. 이게 대해서 피해 지목 인물은 헬기 아닌 소총에 다쳤다. 헬기 공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선 군 관계자 계엄령에 따라 북한에 대비한 것이다. 광주를 가려고 한 게 아니다. 또 이런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쪽은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 이쪽 기사는 뭔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하는 듯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군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두 기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적인 이 5.18 광주 민주항쟁 예, 예. 이런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다고 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끝까지 해야죠. 지금 뭐 아직 안 나온 게 많잖아요. 예. 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가.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거 다시 조사하라는 예, 거는 예. 전일 빌딩이 광주에 있는 전일 빌딩이 그 지난해에 국립과학기술수사연구소에 하면은 총알이 그 185개가 전일 빌딩 10층에 흔적이 나왔는데 그게 위에서 밑으로 쏜 거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헬기에서 위로 밑으로 쏜 거 빌딩이 아니냐. 고층인데 그 고층보다 위에서 그렇죠. 총이 위에서 쏜 날라왔다는 흔적이 거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립과학기술수사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건 조사해보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일부 또 하나 나온 거는 공군이 5.18 때 그 폭탄을 그 공대지 무장을 한 채. 하늘에서 땅으로 쏠 수 있는 거를 무장하고 대기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은 제가 보니까 시효가 없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된다. 다만 이제 YS도 과거사위원회가 있었고 또 노무현 때도 있었고 또 DJ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사위원회는 이 MBN 빌딩에 송기인 그 신부가 직접 대해서 그때 치열하게 조사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조사한 게 안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뭐 군인이 송영무 장관이 여태까지 꽁꽁 숨겨놓은 그 보안사 자료를 들춰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번 택시 운전사 영화에도 봤잖아요. 그거는 시효 없이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해서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진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는지 공군이 무장을 해서 광주 주민들을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두 기사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물론 이제 역사적인 진실 규명에 시효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을지훈련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중에 지금 37년 전에 이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아니면 전투기가 대기를 했느냐 이거를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 시점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좀 시기적으로 다소 좀 뜨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양새가 이게 전투기 대기에 대한 소위 뭐 친여 성향의 언론 보도가 있은지만 하루 조금 지나서 바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내려왔거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모양새는 영 안 좋습니다. 이건 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짜고 친다고 할까요? 진실 규명은 필요하나 좀 전체적인 분위기라 이 시점이 조금 묘하다 이런 모양새도 말씀 같으네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건 틀림없는 사실 최진봉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이제 물론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지금 다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의혹이 새로 나왔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왔어요. 그 회고록의 내용 보면 본인이 했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법정에서 가려지고 이미 역사적 심판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역사적 진실을 감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뭐 명령까지 받아내고 이렇게 상황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가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의혹이 많고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대에서 폄훼하려고 하고 뭔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덮고 가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가면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5.18 진상 회복 또는 진상에 대한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현재 기무사에 남아 있는 기밀 문서로 돼 있는 그 당시의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항공 여단이죠. 그러니까 실제 헬기를 띄웠던 그 여단의 어떤 그 전쟁 수행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분석해서 실제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또 그냥 두고 갔을 때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털고 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는 국회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과를 내놓을 테고.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오히려 더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킨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하고가 지금 나오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두 가지 사안이 없었더라면 분위기가 과연 이렇게 갔을까도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란 전 의원이 이번에 모양새가 좀 이상하고 시기가 좀 안 맞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라 하더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하면은 국방부가 2007년 7월에 이 보고서 5.18에 관련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이게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였었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정말로 그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몇 차례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왔거든요. 내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현재 그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이라던가 당시에 그 작전의 그 기본 틀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5.18에 임했던 군부대 혹은 군사 정권의 그런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억울한 희생자들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김영남 전 의원께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지금 우리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대비 훈련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국방부에 더군다나 이제 그 훈련의 가장 주모 부서인 국방부에 지금 이 시점에서 37년 그거를 조사해서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하신 거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기사와 마찬가지로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실로 닥친 가계부채 1,400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2분기에만 29조 원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추가를 한다면 1,400조. 지금까지 쌓여있는 가계부채가 1,400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400조 언저리까지 가는데 몇 배가 됩니까? 벌써 400조면요. 이런 규모가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주택담보 등 은행 대출이 12조 급증했는데 대출 규제, 부동산 대출 규제죠. 규제 이전에 막차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1,400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6월 말에 기준이 1,388조니까 지금 1,400조가 넘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 걱정이 일본이 20년 불황인데 일본이 버틴 거는 개인들은 부자였거든요.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개인들은 부자여서 금융자산이 많아서 버텼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가 오면은 개인들이 돈이 없어요. 우린 나라도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개인은 별로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라도 어렵고 땡겨 쓰고 지금 개인도 지금 개인 재산이 불과 2억 안팎 정도 되는데 지금 보통 대기업에서 지금 퇴직한 사람이 51세 기준으로 50세에서 51세 퇴직하거든요. 이제 100살 살으면은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한다니까 가계 대출 늘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늘고 적게 늘고 속도의 차이지 계속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거를 잡는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금리요? 금리를 근데 높이면은 경기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줄고 가뜩이나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가게 파산이 지금도 위험한데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뭐 금리를 높여야지 또 부동산도 잡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 경제가 좋아지는 거, 그거 고용 창출 많이 하는 거, 결국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란 의원님. 가계부채는 1,400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 동안 발표된 각종 정책,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는 것만 해도 재정 부담이 추가로 25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 너무 적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 추계가 대단히 부정확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1년 정부 예산 500조 시대를 맞고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정부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뭐 뒷감당은 어떻게 될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뭐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둔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나면 꼭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요. 근데 이 악순환은 언젠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안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물밑에선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300명 뽑는데 9만 명 몰린 구급 공무원 시험. 자, 개인들이 돈이 없는데 돈이 없게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몰리는군요. 생활안전 7급, 9급 추가 채용을 하는데 10만 명 가까이 몰려서 무려 247.5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최진무 교수님, 젊은이들 불쌍합니다. 불쌍하죠.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일자리라고 하는 건 저는 일자리 많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공무원에 저렇게 몰리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은 소망이거든요. 뭐 큰 소망도 아니에요.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급, 9급 공무원 월급이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일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여망을 보면 기업이든 정부든 이제는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고 할 거라고 보지만 기업들도요. 이제는 그냥 단기간에 계약적으로 끝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제공해줘서 젊은이들이 삶을 살고 또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올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 최장 열흘 낼 듯. 10월 2일 추석 연휴인데 요 하루가 노는 날이 아닌데 월요일인데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기로 사실상 확정을 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최장 열흘 추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